100조 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본이 바꾸고 싶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족쇄의 값이에요. 그 족쇄의 이름은 첨단 무기도 아니고 빚더미도 아닙니다. 바로 벽에 박힌 콘센트 구멍 110V 전력망이에요. 일본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바꾸고 싶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 못 바꿉니다. 100조가 넘는 돈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소니가 삼성한테 무릎 꿇은 이유가 기술력 차이라고 알고 계시죠? 파나소닉이 세계 시장에서 조용히 사라진 것도 경영 실패라고요? 틀렸습니다. 진짜 이유는 벽에 박힌 구멍 모양에서 시작됐어요. 말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이 110V 족쇄에 갇혀 스스로 무너지는 동안 한국은 훨씬 가난하던 1973년에 이미 그 족쇄를 끊기로 결단을 내렸거든요.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나라 거덜난다, 자살 행위다라고요. 그래도 한국은 32년을 버텼고 결국 해냈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이런 댓글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가 이걸 먼저 했다고? 소름 돋는다. 진짜 대단하다는 반응들이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 벽에 박힌 그 평범한 두 구멍짜리 콘센트. 사실 그게 32년 집념의 증거입니다. 일본 여행 가면 아직도 납작한 구멍에 어댑터를 찾아 헤매야 하지만 우리는 그 불편함을 이미 끊어냈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작은 콘센트 하나가 어떻게 삼성과 LG를 세계 1등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일본은 100조를 줘도 이걸 따라올 수 없는지 소름 돋는 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전기 사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처럼 에어컨이니 드럼 세탁기니 당연히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습니다. 선풍기 하나 틀면 형광등이 깜박거리고 전기밥솥 하나 돌리기도 버거웠던 시절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110V입니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는 구한 말부터 일본의 영향을 그대로 물려받아 가느다란 전선에 약한 전압으로 겨우 흘러가고 있었어요. 일본이 쓰던 방식을 그냥 가져다 쓴 겁니다. 마치 누가 신다 버린 낡은 신발을 물려받은 것처럼요. 시작부터 남의 찌꺼기였던 겁니다. 더 심각한 건 효율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전력 손실률, 쉽게 말해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우리 집까지 오는 길에 허공으로 사라지는 비율이 11%가 넘었어요. 100을 보내면 89만 집에 도착하는 셈입니다. 시장에서 쌀 한 가마를 샀는데 집까지 오는 길에 한 돛박이 길에 흘려 사라지는 거랑 똑같아요. 가난한 나라에서 매년 수천억 원어치 전기가 그냥 전선 위에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를 살았던 분들은 이 뼈아픈 낭비가 얼마나 억울했을지 실감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어요. 산업화를 막 시작하려는 나라에서 전력 인프라는 핏줄과 같습니다. 전기가 약하면 공장 기계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전력이 흔들리면 제품 불량률이 올라갑니다. 경제 성장의 꿈을 안고 달려가려는 선수 발목에 10kg짜리 모래주머니를 달아놓은 격이었죠. 이 모래주머니를 반드시 떼어내야 한다고 한 사람이 먼저 간파했습니다. 그가 바로 연세대학교 한만춘 교수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미 220V로 바꿔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겁니다. 전압이 2배가 되면 전선에서 낭비되는 에너지가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수도관을 넓혀 수압을 높이면 같은 관으로 훨씬 많은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한만춘 교수는 이 계산을 들고 정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역사적인 결단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가난에 허덕이는데 전국 전선을 다 갈아엎겠다는 보고서가 올라온 겁니다. 관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어요. 찬성파는 미래를 위해 지금 해야 한다고 했고, 반대파는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소리냐고 맞섰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르신들 중에 110V랑 220V가 도대체 뭐가 그리 다르냐고 하실 분 계실 겁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기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압은 수압이고요. 수압이 낮으면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졸졸졸 나오죠? 반면 수압이 높으면 같은 관으로도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110V는 수압이 낮은 것이고 220V는 수압이 높은 것입니다. 전압이 2배가 되면 전선에 새는 에너지가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이건 물리학 법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기를 보낼 때 110V는 중간에 줄줄 새서 상당량이 사라지지만 220V는 거의 그대로 도착합니다. 똑같은 발전소에서 똑같은 전기를 만들어도 220V는 훨씬 멀리, 훨씬 적게 새면서 전기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110V 시절에는 변압기를 무려 4번이나 통과해야 전기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변압기가 부하를 못 이기면 전압이 출렁거려서 형광등이 깜박이고 가전제품이 오작동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런데 220V로 바꾸면 변압기 통과 횟수가 단 2번으로 줄어듭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 한만춘 교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확인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바꾸면 발전소를 새로 짓지 않아도 전기가 남는다는 걸 수치로 증명해낸 거예요. 문제는 당시 한국 가정에 이미 110V용 냉장고, 세탁기, 라디오가 보급돼 있었다는 겁니다. 220V로 바꾸면 이 가전제품들이 다 못 쓰게 됩니다. 집안 배선도 전부 교체해야 하고요. 한마디로 집안에 전기 관련된 것을 싹 다 갈아엎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1973년 정부가 전국 202V 승합을 공식 발표했을 때 반발이 얼마나 거셌겠습니까? 멀쩡히 잘 쓰던 냉장고, 세탁기를 다 갖다 버리라는 거냐는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고, 전문가들도 전압을 높이면 감전사고가 급증할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업계의 온갖 우려와 반발을 무릅쓰고 소신을 갖고 이 사업을 밀어붙인 겁니다. 훗날 2005년 승합 사업 완료 후 당시 한준호 한전 사장은 세계 에디슨 대상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2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박 전 대통령이 업계의 우려를 무릅쓰고 소신을 갖고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집 지붕에 구멍이 났을 때 당장 돈이 없다고 그냥 두면 장마철에 집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지금 막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결국 1973년 강원도 명주와 삼척 지역 3천 가구를 시작으로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32년짜리 도박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 이 공사가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한번 실감해 보실까요? 전국 1753만 가구의 콘센트와 변압기를 기술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하나하나 손으로 바꾼 겁니다. 전봇대 위에 올라가 전선을 교체하고 집집마다 콘센트를 바꾸고 동네 변압기를 통째로 교체했어요. 비유하자면 전국 모든 도로를 울퉁불퉁 비포장 흙길에서 매끄러운 8차선 고속도로로 바꾼 것과 맞먹는 공사였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역사였어요. 실제로 해외 전문가들도 어떻게 이걸 해냈냐며 혀를 내둘렀을 정도입니다. 투입된 예산만 1조 4천억 원, 연인원으로는 무려 757만 명이었습니다. 1973년에 시작해서 2005년에야 완료됐어요. 무려 32년이에요. 그 사이 대통령이 여러 바뀌었고 서울올림픽이 열렸고 IMF 외환 위기도 넘겼습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도 경제가 바닥을 쳤을 때도 이 사업만큼은 멈추지 않았어요. 경남 창원에서 일하던 전기기술자 박 씨는 당시를 이렇게 떠올립니다. 어떤 집은 어르신이 문을 안 열어주셔서 반나절을 마당에 서 있었어요. 그래도 다음 날 또 찾아갔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 시절 기술자들의 뜨거운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사연도 하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설계하고 정부에 건의한 연세대 한만춘 교수가 1984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사업이 시작된 지 11년째, 완료까지는 아직 21년이 더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설계한 나무의 열매를 끝내보지 못하고 떠난 겁니다. 온라인에서도 이 이야기를 알게 된 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진짜 나라를 위한 분이셨다는 댓글을 달더군요. 그런데 그의 설계는 완벽했습니다. 2005년 사업이 완료됐을 때 한국전력공사는 세계 에디슨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본 도쿄 전력 관계자들이 한국에 와서 220V 승합 완료 사실을 듣고는 솔직히 부럽다고 했을 정도였어요. 세계가 인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32년의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를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20V 승합이 완료되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기가 새는 양이었어요. 1973년 당시 11%가 넘던 전력 손실률이 2004년에는 무려 4.46%로 뚝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에는 발전소에서 100을 보내면 80육 집에 도착했는데 이제는 95 이상이 도착하는 겁니다. 줄줄 새던 수도관의 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매년 40억 킬로와트시의 전력 손실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45만 킬로와트급 발전소 한 기를 새로 지은 것과 똑같은 효과예요. 발전소를 짓지도 않았는데 발전소 한 기가 공짜로 생긴 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매년 전력 설비 건설비와 유지비로만 1,700억 원이 절감됐습니다. 1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 매년 1,700억 원씩 돌려받으니 10년도 채 안 돼서 본전을 다 뽑은 셈이죠. 이게 바로 진짜 국가적 투자의 위력입니다. 일반 가정에도 변화가 바로 왔습니다. 승합 직후 국민들이 가장 먼저 느낀 건 전기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이었어요. 예전 110V 시절에는 변압기를 4번이나 통과해서 전기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변압기가 부하를 못 이기면 전압이 출렁거려 형광등이 깜박이고 가전제품이 오작동하는 일이 잦았어요. 그런데 220V로 바뀌니 변압기 통과 횟수가 2번으로 줄었습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냉장고가 갑자기 꺼지지 않고 TV 화면이 흔들리지 않는 당연한 일이 그제야 당연해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산업 경쟁력이었습니다. 202V라는 안정적이고 강력한 전력이 공장으로 공급되자 한국 제조업은 날개를 달기 시작했어요. 부품 불량률이 줄고 기계 가동률이 올라갔습니다. 세계 시장이 220V 기준으로 빠르게 통일돼 가던 바로 그 시점에 한국 기업들은 이미 그 표준 위에 완벽하게 올라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음 챕터에서 삼성과 LG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1980년대 기억하십니까? 그때 전자제품 하면 무조건 일본이었습니다. 소니 TV, 파나소닉 냉장고, 샤프 전자레인지. 이 이름들이 곧 최고급 품질의 상징이었어요. 우리나라 가정에서도 일제 가전을 갖고 있으면 저 집은 좀 사네라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삼성 TV가 전 세계 점유율 1위이고 LG 냉장고와 세탁기가 세계 주방과 세탁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TV 사업을 사실상 접다시피 했고 파나소닉은 가전 사업을 대폭 축소했어요.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답은 바로 220V가 만들어낸 힘의 차이였습니다. 쉽게 생각해보세요. 엔진이 2000cc인 차와 1000cc인 차가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220V는 110V보다 전기를 2배 강하게 쏩니다. 똑같은 부품을 써도 한국산 가전은 처음부터 더 강한 엔진을 달고 나온 거예요. 같은 세탁기를 만들어도 220V 기반의 한국산은 세탁력이 달랐고 같은 냉장고를 만들어도 냉각 효율이 달랐습니다. 게다가 220V는 110V보다 전기 공급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전압이 10V 떨어져도 220V에서는 210V가 되어 가전제품이 끄떡없지만 110V에서 10V가 떨어지면 가전제품이 오작동하거나 아예 꺼져버립니다. 소비자들이 쓰다 보면 차이를 바로 느끼는 거죠. 반면 일본은 어땠을까요? 소니와 파나소닉은 110V로 설계된 제품을 세계 시장에 내보내야 했는데 이미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200V 이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대부분이 220V였어요. 수출할 때마다 변압기를 따로 넣거나 설계를 다시 해야 했습니다. 오른손잡이 세상에서 왼손잡이 가위만 만들어 파는 격이었어요. 팔리긴 팔리는데 점점 불편하고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거죠. 실제로 당시 일본 가전 수출 담당자들은 해외 바이어들이 왜 변압기가 필요하냐고 불만을 터뜨린다는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1990년대였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세계가 220V 빠르게 통일됐어요. 바로 그 순간 한국은 이미 그 표준 위에 완벽하게 올라타 있었고 일본은 그때서야 허둥지둥 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삼성과 LG가 세계 시장을 선점해버렸거든요. 110V라는 족쇄 하나가 기술력 있는 일본 가전기업들의 발목을 통째로 잡아버린 겁니다. 그럼 일본은 왜 지금이라도 안 바꾸는 걸까요? 이미 비효율적이라는 거 알면서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우리도 220V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고 나면 모두가 조용해집니다. 왜냐고요? 숫자가 말해주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한국과 달리 이미 1960년대에 경제성장과 함께 전국에 110V 인프라가 촘촘하게 깔렸습니다. 가정마다 110V 배선이 벽 속 깊이 박혀있고 공장마다 110V 기계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황당하게도 동부 지역은 50Hz, 서부 지역은 60Hz로 주파수까지 다릅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독일 방식으로 발전기를 깔았다가 전쟁 패전 후 미군의 영향으로 다른 방식이 들어온 탓이에요. 전압도 이상하고 주파수도 이상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걸 전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국의 모든 전선, 모든 변압기, 모든 가전제품, 공장 기계까지 싹 다 교체해야 합니다. 마치 수십 년 된 오래된 건물에서 벽 속에 박힌 배관을 전부 갈아치우는 것과 같아요. 벽을 다 뜯어내야 하는 거죠. 그 비용이 추산만 해봐도 10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예산의 6분의 1이 넘는 돈이에요. 그것도 공사 기간이 수십 년이 걸리고 그 사이 일본 경제 전체가 멈춰서야 합니다. 결국 일본은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영원히 110V로 산다고 선언한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경로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처음에 소가 다니던 좁은 오솔길이 나중에 사람들이 그 길로만 다니다 보니 도로가 되고 결국 고속도로까지 그 방향으로 놓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 방향이 틀렸어도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그 방향으로 굳어버려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일본이 딱 그 꼴이에요. 반면 한국은 인프라가 덜 깔렸던 1973년에 아직 굳기 전에 방향을 바꿨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꿀 수 있었던 역설이에요. 지금 인터넷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젊은 분들이 와, 우리 선배들 진짜 대단하다. 가난이 오히려 기회가 됐네. 라는 반응을 쏟아내는 게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일본 여행 가셨을 때 아니 아직도 돼지코를 사용하는 나라가 있네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셨을 테고 저 또한 왜 그런 걸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콘센트 구멍 하나가 100조 원짜리 이야기라고 했을 때 설마 싶으셨죠? 그런데 이제는 실감이 되시나요? 가난하던 1973년 아무도 안 한다는 걸, 다들 말린다는 걸 알면서도 32년을 버텨낸 그 집념 하나가
오늘의 삼성과 LG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도쿄 전력이 한국에 와서 220V 승합 완료 사실을 듣고 솔직히 부럽다고 했을 때 그게 진짜 우리의 실력을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습니다. 한만춘 교수의 해안, 반나절을 마당에 서 있다가도 다음날 또 찾아간 757만 기술자들의 땀, 100조 원짜리 반발을 무릅쓰고 소신있게 밀어붙인 결단,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오늘 여러분 집 벽에 박힌 그 두 구멍짜리 콘센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은 100조를 줘도 못 바꾸는 걸 우리는 이 32년 전에 해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